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4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을 보세요. 폐기물의 퇴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CMB, C라는 것은 탄소, N은 질소죠. CMB가 클수록 퇴비화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CMB가 크다는 것은 80 이상을 뜻해요. 그래서 퇴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답은 함수율이 높을수록 미생물의 분해 속도는 빠르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 함수율이든 pH든 적정한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높을수록이 아니고 적정할수록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공기가 과잉 공급되면 열 손실이 생겨서 미생물의 대사열을 빼앗겨서 동화작용이 저해된다. 답은 공기 공급이 부족하면 혐기성 분해에 의해서 퇴비화 속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혐기성 분해가 되면 NH3나 기타 등등 혐기성 분해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율이 95%이고 고형물 중에서 유기물이 70%인 하수설렁지 300m의 삼성포대를 소화시켜서 유기물의 3분의 2가 분해되고 함수율이 90%인 소화설렁지를 얻었다. 소화설렁지의 양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함수율이 95%라는 것은 고형물은 100-95%가 되니까 5%가 고형물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VS라는 유기물이 70%니까 FS라는 무기물은 몇 %가 되는 거죠? 3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기물 중에서 3분의 2가 분해됐다고 그랬으니까 3분의 1은 남아있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잔류하는 VS와 FS의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잔류하는 VS는 하수설렁지량이 지금 얼마죠? 300m의 삼성포대예요. 자, 이 중에서 고형물의 함량은 수분이 95%니까 고형물이 5%, 0.05. 이 중에 유기물이 70%. 유기물 중에서 3분의 2가 제거됐어요. 가스화가 됐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거는 1-3분의 2. 따라서 3.5m의 삼성포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잔류하는 FS량은 하수설렁지량 300m의 삼성포대 중에서 고형물 5%, 0.05. 자, 유기물이 70%니까 무기물은 30%가 되는 거죠. 0.3을 곱하면 4.5m의 삼성포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 후에, 다시 말해서 처리하지 않은, 잔류하는 VS와 FS는 3.5 플러스 4.5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함수율, 소화 후에 설렁지의 함수율이 90%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100 나누기 100-90%를 하면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소화 후의 설렁지의 부피는 80m의 삼성포대가 되는 거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입니다. 매립지 바닥이 두껍고 지하 수면이 지표면으로부터 깊은 곳에 있는 경우입니다. 복토로 적합한 지역에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거의 단층 매립만 가능한 공법은, 자, 우리가 단층에만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트렌치 공법. 트렌치 공법을 뭐라고 그러죠? 도량형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래서 보통 깊이를 10m 정도, 넓이를 20m 정도를 굴착을 한 다음에 단층으로 매립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매립지에서 매립 시간, 경과에 따라서 크게 초기 조절 단계, 전이 단계, 산형성 단계, 메탄 발효 단계, 숙성 단계 총 5단계로 구별이 되는데 4단계인 메탄 발효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근접한 것은 4단계인 메탄 발효 단계입니다. 자, 4단계인 메탄 발효 단계라는 것은 보통 pH 값이 중성보다는 약간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혐기성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pH 중성이라는 게 7 정도거든요. 그래서 메탄 발효 단계 정도가 되면 7보다는 조금 큰 값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토양세척법의 처리 효과가 가장 높은 토양密병 정도는, 토양세척법에서 세척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유기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자갈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은 점토. 시험 문제는 2개 중에 1개예요. 가장 쉬운 것은, 가장 높은 것은 자갈, 가장 낮은 것은 점토. 따라서 가장 높은 것은 자갈, 가장 낮은 것은 점토. 2개 중에 1개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높은 거, 낮은 거 딱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39번 폐기물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폐기물을 통과하면서 폐기물 내에 성분을 용해시키거나 부유물질을 함유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가스 발생량이 많을수록 침출수 내에 유기물질 농도는 어때요? 가스가 많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유기물이 많이 분해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 침출수 내의 유기물 농도는 낮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침투하는 물과 내부에 있는 물이 유출되어서 형성된다. 그리고 랍은 매립지의 침출수의 이동은 서서히 이동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침출수가 이동하는 법칙은 다르시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납은.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0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매립 시 매립된 물질의 분해 과정 순서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무조건 호기성이 나옵니다. 호기성. 가장 먼저 호기성. 그래서 혐기성은 틀렸어요. 자, 호기성이 나온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혐기성으로 넘어가요. 자, 혐기성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산 생성 물질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메탄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산 생성 물질, 메탄 생성.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1번 문제입니다. 폐기물의 이송과 연소 가스의 유동 방향에 의해서 소각로 형상을 구별해 볼 때 난형성 또는 착화하기 어려운 폐기물에 적합한 것은 난형성이나 착화가 어렵다는 소리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난형성과 착화가 어려운 폐기물은 그러면 난형성이나 착화가 어려운 폐기물에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향유식, 역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연료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질이 떨어지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유식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배출가스의 흐름 방향이 반대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병류식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그리고 연소가스의 방향이 같은 방향. 그렇게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면 폐기물의 열분해 시에 저온 열분해의 온도는 자, 우리가 열분해는 저온 열분해와 고온 열분해가 있죠. 저온 열분해에서는 주로 고체와 액체 연료, 고온 열분해에서는 기체 연료가 생산이 되겠죠. 자, 저온 열분해는 1000도씨 이하, 500에서 900도씨, 고온 열분해는 1000도씨 이상, 1100에서 1500도씨.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조성이 탄소가 760, 수소가 1980, 산소가 870, NE12S가 1일 때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듀령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폐기물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S의 함량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량을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탄소 12짜리가 760, 수소 1짜리가 1980, O 16짜리가 870, N 14짜리가 12개, S 32짜리가 1개. 자, 그래서 25,220의 분자량을 가져요. 그러면 탄소는 25,220 중에 몇 개? 12 곱하기 760. 자, 그리고 수소도 25,220 중에 1 곱하기 1980. 그리고 산소는 25,220 분자량 중에 16 곱하기 870. 그리고 질소는 25,220 중에 14짜리죠. 14 곱하기 12. 그리고 S는 25,220 중에 S의 원자량은 32. 1 곱하기 32. 따라서 함량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듀령 공식에 의해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듀령 공식에서 고위 발열량 계산하는 식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8100C 플러스 34,000H-8분의 0 플러스 2500S로 계산하잖아요. 따라서 탄소 자리에 우리가 계산한 탄소 함량을 대입하면 돼요. 수소 자리에 수소 함량, 산소 자리에 산소 함량, 그리고 S 자리에 S 함량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3255.21kcal/kg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폐기물이 주어졌을 때 폐기물 전체 분자량 분의 탄소가 차지하는 양, 수소가 차지하는 양, 산소가 차지하는 양의 각각의 원소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4번에 보시게 되면 고체 및 액체 연료의 이론적인 서변 연소 가스량을 산출하는 계산식이다. 기억리언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자, GW라는 것은 이론 서변소 가스량인데 8.89C 플러스 32.3H 플러스 3.33S 플러스 0.8N 플러스 기억 W 마이너스 니언 O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GOW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라는 게 뭐냐 하면 이론 공기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GOW는 이론이니까 이론 공기량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 플러스 0.8N 플러스 0.75 플러스 5.6H 플러스 1.244W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죠. 탄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8.89C. 자, 수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산하면 32.3H. 자, 그리고 산소는 지금 여기 있죠. 26.67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소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따라서 계산하면 산소는 요 값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N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W라는 것은 요거 하나.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면 지금 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보기에 있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식 자체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45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연소 및 열분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번 열분해는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열분해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연료화를 시키는 과정이죠. 다음에 섭식산화는 젖은 폐기물이나 슬러지를 고온고압하에서 산화시키는 방법이다. 라번 스팀 리포밍은 산화 시에 스팀을 주입해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라번에 가스화는 완전 연소에 필요한 양보다 과잉의 공기 상태에서 산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스화를 한다는 것은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 태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스화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가스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무산소 상태,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공기를 사용을 하는 무산소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야지 연료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화는 연료화 생산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연료를 생산한다고 하면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6번. 연소를 위한 공기의 상태로 가장 좋은 것은, 자, 연소를 위한 우리가 공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연소 온도를 높여야 되죠. 연소 온도를 우리가 연소를 양호하게 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를 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연소 온도를 올리는 게 좋은데, 연소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소용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 돼요. 그럼 연소용 공기와 연료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예열한다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공기에 대한 상태를 물었기 때문에 연소용 공기, 우리가 연소를 위해서 주입하는 공기를 연소용 공기라고 하는데, 그 연소용 공기를 예열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열을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비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 입자 크기가 바닥재보다 미세하다. 그리고 나번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 일반 폐기물로 취급된다고 그랬어요. 자, 소각로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폐기물 자체에 유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되는 거죠. 일반 폐기물에서는 실제로 보면 비산재 자체가 일반 폐기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비산재라는 자체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답은 폐열 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 설비 등에서 포집된다. 답은 시멘트 제품 생산을 위한 보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생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 방법에 많이 이용되는 형식이 아닌 것은, 자, 여기 중에서 우리가 주로 하수 설러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도시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하수 설러지에 이제 우리가 그 하수 처리장이죠. 하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설러지 소각에 주로 이용되는 게 나번입니다. 나번 다단로 소각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번은 하수 설러지 소각이기 때문에 일반 도시 폐기물이 아니니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소실 내에서 가스와 폐기물의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번 병류식은 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에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폐기물의 발열량이 높은, 다시 말해서 양질의
우리가 폐기물 소각에 적합하죠. 그래서 저위 발열량이 높고 그리고 수분 함량이 낮은 폐기물, 그리고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르는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다. 병류식은. 자, 그리고 교류식은 향유식과 병류식의 중간적인 형식. 다음에 교류식은 중간 정도의 발열량을 가지는 폐기물. 역류식은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르는 방향이 반대. 그래서 역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낮은 저위 발열량, 그리고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저질의 폐기물 소각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은 반대, 병류식은 같은 방향.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서 설명되고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역류식을 향유식이라고 하는데 수분 함량이 많고 저위 발열량이 낮은 우리가 저질의 폐기물 소각에 적합한데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과 폐기물의 이송 방향은 반대. 반면에 병류식은 수분이 적고 저위 발열량이 높은 양질의 폐기물이에요. 자, 그리고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과 폐기물의 이송 방향은 같은 방향이라는 것. 따라서 1번과 2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른 내용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50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흡수성이 작고 냉각되면 고착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는 흡수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냉각을 하게 되면 고착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번 부피에 비해서 비중이 작고 가볍다. 답은 입자가 큰 먼지는 가스 냉각 장치 등의 비교적 가스 통과 속도가 느린 부분에서 침강하기 때문에 먼지의 평균 입경이 작다. 답은 염화수소나 황산화물로 인해서 설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스 냉각 장치 출구에서는 250도씨 정도의 온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가번. 자, 라번에 대한 설명은 저온 부식에 대한 설명인데 저온 부식은 주로 노점 온도라는 게 150도 이하거든요. 그래서 150도 이하가 되면 황산이 급격하게 만들어져서 부식을 일으키는 편이죠. 자, 그리고 51번 문제입니다. 연소실의 부피를 결정하려고 한다. 연소실의 부하율이 3.6 곱하기 10의 5성 kcal per 미터의 삼성아우이고 발열량이 1600kcal per kg의 쓰레기 1일 400톤 소각시켰을 때 소각로의 연소실 부피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부하율의 단위입니다. 부하율이 kcal per hour예요. 그러면 kcal per hour가 뭐라고 그랬죠? 저위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 그리고 미터의 삼성은 우리가 지금 연소실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부하율은 3.6 곱하기 10의 5성 kcal per 미터의 삼성 per hour죠. 자, 는 지금 여러분들 발열량 1600kcal per kg과 1일 소각량 400톤이 한 쌍이에요.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3성. 그래서 저위 발열량과 폐기물의 양은 한 쌍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600kcal per kg 곱하기 400 곱하기 10의 3성 kg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연속 가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열부하의 단위가 hour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day를 hour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했었어요.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소각로는 연속 가동하는 게 아니고 가동 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고 하면 하루는 8시간 이렇게 보정하는 거고 말이 없으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시간으로 보정하는 거죠. 따라서 V와 열부하율의 자리를 바꿔서 V를 계산하면 74.07m의 삼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위를 환산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소 분석으로 미지의 쓰레기 발열량은 듀룡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계산식에서 H-8분의 5가 의미하는 것은 자, 듀룡 공식은 8100C 플러스 34000H-8분의 5 플러스 2500S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H-8분의 5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효수소라고 하죠. 자, 반면에 8분의 5를 뭐라고 그래요? 무효수소라고 하죠. 따라서 유효수소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H-8분의 5는 유효수소, 8분의 5는 무효수소입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면
원심력 집신 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원심력 집신 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심력을 이용을 해요. 자, 원심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입자를 처리하니까 전처리 장치가 됩니다. 전처리 장치. 자, 먼저 갑은 조작이 간단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전처리의 특징이죠. 다음에 건식 포집 및 재진이 가능하다. 다음에 고온 가스의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에 먼지량과 유량의 변화에 민감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먼지량과 유량의 변화에 민감한데 민감한 거는 장점이 아니죠. 그래서 단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4번 다음 중에서 불련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불련 성분이라는 것은 타지 않는 성분이죠. 가번에 수소, 가연 성분, 나번에 O, 산소, 조연 성분. 조연 성분은 가연 성분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다번에 질소, 불련 성분, 라번에 황, 가연 성분. 따라서 불련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조연 성분은 나번입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5번에 보시면 폐플라스틱 소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열가수성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휘발성이 매우 많고 고정탄소가 적다. 다음에 열가수성 폐플라스틱은 분해 연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열경화성 폐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연소성이 우수하고 점화가 용이해서 수열에 의한 팽용균열이 적다. 다음에 열경화성 폐플라스틱의 로 형식은 전처리 파쇄 후에 유동층 방식에 의한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자, 답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열경화성 폐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연소성이 우수한 게 아니고 연소성이 불량하죠. 그래서 연소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연소는 타는 거잖아요. 연소성이 불량하니까 점화도 나쁘죠. 점화가 잘 안 돼. 점화는 불이 붙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연소성이 좋으면 점화가 잘 되고 연소성이 나쁘면 점화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열에 의한 평균균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가소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열을 가했을 때는 부드럽게 되고 식히면은 딱딱하게 되고 다시 열을 가하게 되면 부드럽게 되는 것은 열가소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질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열경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열을 가했을 때는 부드럽게 되는데 식혀서는 딱딱해지는 상태를 열경화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열을 가한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되지 않는 것은 경화성. 자, 그리고 팽윤이라는 것은 물질이 용매를 흡수해서 부풀어지는 현상을 팽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알게 되면 문제에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용어를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56번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촉매입니다. 촉매. 그리고 온도. 그리고 산소의 농도. 연소는 또 산소하고 아주 영향이 높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열량이 높다고 해서 연소 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낮다고 해서 연소 속도가 느리고 그런 거는 아니죠. 뭐 고체, 액체, 기체, 연료의 특성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따라서 라번이 가장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7번에 보시면 유동층 소각로에서 슬러지의 온도가 30도씨, 연소 온도가 850도씨, 배기 온도가 450도씨일 때 유동층 소각로의 열 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열 효율은 배기 온도 마이너스 슬러지 온도 나누기 연소 온도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배기 온도라는 게 몇 도가 되느냐 하면 450도씨. 자, 그리고 슬러지의 온도가 지금 몇 도시죠? 30도씨. 그리고 연소 온도가 몇 도? 850도씨.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은 퍼센트로 만들기 위해서죠. 퍼센트가 100분율이기 때문에 따라서 열 효율은 49.41%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8번 SO2를 우리가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고 하죠. 100kg의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얼마인가? SO2는 이산기체고 표준 상태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생각해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S미터의 삼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표준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760mHg죠. 자,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스탠다드 또는 노멀. 그래서 미터의 삼성 앞에 SN을 붙이면 표준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SO2라는 기체 1km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과
22.4S미터의 삼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SO2의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S의 원자량이 32, O의 원자량 16짜리가 2개, 그래서 64예요. 따라서 1km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64kg이고 최적은 기체에서 모든 물질의 최적은 22.4S미터의 삼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몰이나 1km몰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은 기준값을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지금 주어진 있는 100kg과 기준값 64kg과 22.4S미터의 삼성을 조합을 해서 최적으로 전환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100kg 곱하기 어떻게 조합하면 돼요? 64kg 나누기 22.4S미터의 삼성을 조합해서 곱하면 단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22.4S미터의 삼성 나누기 64kg을 조합해서 곱하면 kg은 없어지고 뭐가 남죠? 최적. 다시 말해서 35S미터의 삼성이라는 최적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연료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기체연료라는 것은 가장 입자가 작기 때문에 완전연소가 가장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연료는 LNG라는 액화천연가스와 LPG라는 액화석유가스가 있습니다. 가번에 적은 과잉 공기량으로 완전연소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나번에 유황 함유량이 적어서 SO2 발생량이 적죠. 다번에 저질 연료로 고온넣기가 연료의 예열이 어렵다. 그래서 저질 연료로 고온넣기와 그리고 예열이 어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그죠? 그래서 연료를 예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 시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부주의에 의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의 완전연소 조건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소각로 출구 온도는 850도씨 이상. 그다음에 연소 시 CO의 농도, CO는 일산화탄소를 CO라고 하죠.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30ppm이야. 다음에 O2, 산소죠. 산소 농도는 6에서 12% 유지. 그리고 강렬 감량 5% 이상 유지.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료를 가열을 했을 때 질량분의 감소분이죠. 그래서 질량분의 감소분을 강렬 감량이라고 하는데 5% 이상이 아니고 5% 이하 유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안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했을 때 발색되는 색깔은 자, 우리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발색되는 색깔과 측정 파장이죠. 그래서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 그리고 청색에 해당하는 파장은 620나노미터. 그래서 600대의 파장이 청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럼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이온 전극법, 그리고 연속 흐름법이 있습니다. 자,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램비어트 비어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흑광도는 광이 통과하는 용해층의 두께에 어떤 관계가 있죠? 비례 관계. 자, 흑광도 A는 입실론 CL, 두께 L에 비례합니다. 다음에 흑광도는 광이 통과하는 용해층의 농도의 비례, C가 농도예요. 흑광도는 용해층의 투과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자, 흑광도는 투과도에 어떻게?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리고 램비어트 비례 법칙을 식으로 표현하면 흑광도 A는 입실론, 몰 흑광계수, C, 농도, L은 투과거리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면 대상 폐기물의 양이 450톤인 경우에 현장 시료의 최소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표는 무조건 시험에서 암기를 해야지 시험 보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암기하세요. 자, 450톤에 450톤. 그럼 450톤은 어디에 해당하죠? 450톤은 여기에 해당하죠. 따라서 시료의 최소수는 얼마? 30. 정말 중요해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액상 폐기물 중에서 PCS, PCB라는 것은 폴리클로리레이티드 비페닐이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 시에 사용되는 시약이 아닌 것은 가번에 수산화칼슘, 다번에 무수황산 나트륨, 다번에 실리카겔, 다번에 노말액산. 자, 이런 문제는 답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65번. 다음 pH 표준의 값이 가장 높은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해 보면 수퍼인 7부옷의 탄수미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수산염, 그리고 퍼, 탈산염.
그리고 인산염, 그리고 붕산염, 그리고 탄산염 표준액, 수산화칼슘 표준액.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pH가 증가해요. 왼쪽으로 갈수록 pH가 감소해요. pH가 감소하다는 소리는 산성이라는 소리예요. pH가 크다는 소리는 알칼리성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pH가 가장 높은 것은, 가장 큰 것은 오른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수산화칼슘이니까 수산화칼슘 나를 보세요. 없어요. 그 다음 큰 게 탄산염 표준액이에요. 탄산염 표준액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붕산염 표준액 여기 있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 그래서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1N을 노르말이라고 하죠. HCl 표준용의 50ml를 반응시키기 위해서 0.1몰 수산화칼슘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수산화칼슘의 소비량은 HCl과 수산화칼슘의 역가는 0.995와 1.005이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소비량을 계산하라는 소리는 적정 공식을 쓰거든요. 자, 적정 공식은 N1V1F1은 N2V2F2. 자, 왼쪽에서 HCl을 쓰면 오른쪽에는 수산화칼슘. 왼쪽에 수산화칼슘을 쓰면 오른쪽은 HCl을 쓰는 거죠. 자, 여기서 N은 노르말 농도입니다. 그럼 먼저 HCl의 노르말 농도는 0.1노르말. 자, 부피는 50ml. 자, 여기서 역가가 팩터거든요. 0.995는 수산화칼슘에 해당하는 값. 자, 수산화칼슘의 노르말 농도는 0.1몰이에요. 근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몰을 노르말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를 곱해야 되느냐 하면 가수를 곱해야 돼요. 알칼리성 물질은 OH의 개수가 가수거든요. 그래서 수산화칼슘은 OH가 2개 있기 때문에 이가가 되죠. 그래서 0.1몰은 0.2 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값. 자, 그리고 V2 곱하기 V2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팩터는 1.005.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게 되면 24.75ml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수산화칼슘의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핵심. 그 내용은 팁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이론편과 문제편 두 가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론에 있는 내용을 꼭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에서 적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기법을 한 번 더 사용을 해보고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실전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